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정한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디지털 기술과 지시 사건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변리사랑 변호사랑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이고 위에가 변리사예요.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대변할 변자를 쓰고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할 때 리자입니다. 그래서 이치, 세상의 이치, 만물의 이치, 자연의 이치 할 때 그 리자인데, 그래서 그 이치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뭐 이치를 분별하는 선비사자를 썼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로 했을 땐 비슷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상표, 디자인 이런 쪽으로 좀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철학자 최진석 교수가 이제 뭔가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되게 신선했어요. 뭔가 신선했고 이 내용을 조금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는 문명이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은 자연이다. 철학자 최진석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문과로 가는 분들은 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문과로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 문명,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라든가 문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어, 경제, 사회과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문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과, 뭐 공대라든가 아니면 자연대라든가 인간도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도 이제 자연의 일부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의과 계통이라든가 이런 과 쪽은 또 자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딸이 둘인데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랑 성향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디즈니 영화 중에 픽사에서 만든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은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컨성이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재밌는 건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토라고 생각을 하면 문과, 이과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염소라는 글자 보면은 이제 음매 동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문과, 그다음에 염산 할 때 그 염소죠. 이 원소기호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펑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문과 분들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이과 분들은 함수를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나오죠. 펑션. 그리고 특히나 뭐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주로 문과 성향이 많고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주로 이제 상변이, 상태 변이를 생각을 하면 이제 이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옛날 그리스 때 가장 유명하죠.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 르네상스 시대 때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 숄을 입은 이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384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그리스의 이제 철학자이자 박식가,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고 이분이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물리학, 형이상학, 형이상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학이라고 봐야죠. 시,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거의 뭐 엄청 막 넘나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남기시고 이론을 남기시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전에 그 교육 시스템이 보면은 이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고 교육을 했다. 근데 이제 뭐 문과 문명 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명 쪽, 자연 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공계 쪽을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눠졌냐? 이게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750년 기준으로 그 뒤죠.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랑제콜이라고 하는 거를 세웠는데, 근데 여기 이 그랑제콜에서는 주로 군사나 공학 분야의 기술 관료를 키우는 게 이제 중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과 이과라고 알고 있는 그게 나폴레옹 때부터 그게 나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굉장히 빨리 키워내기 위해서 수학이나 물리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포병 계통으로 해서 이제 포를 정확하게 쏴야지 상대방 진영에다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과 쪽은 수학이랑 물리학을 가르쳐서 이제 포병으로 키우고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가르치면서 뭐 장교나 아니면은 이제 전쟁할 때 이제 리더십 쪽으로 이제 키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확장을 빠르게 하면서 그 문과 이과가 나눠진 게 이때부터 나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몇 년은 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스팀이라고 해서 이제 융합 교육이 또 주목을 받은 지가 제법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뭐 과학, S는 과학, 뭐 T는 테크놀로지, E는 공학, 그다음에 A는 아트 해가지고 인문학, 그다음에 M은 뭐 수학 이렇게 이제 스팀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듣고 나서 되게 뭔가 융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문과 이과를 좀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도 보면은 자율전공학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면서 문과 쪽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되게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융합 교육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고 이런 그 공유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환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이제 사람을 채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디 스타트업에 투자도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채용을 하냐 또는 이 기업의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문명과 자연 이거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 인식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100 이렇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물리나 수학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과학이나 기술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끌리는 거야. 그다음에 문제 인식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정치나 철학이나 그런 쪽으로 문과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팀이 되거나 할 때 문제 인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맞추기 위한 그런 팀 구성을 해서 잘 이끌고 가면 그 팀이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술 창업 36개라고 하는 책에도 이 부분을 이제 썼고 어떤 그 투자자들이 이제 창업 팀을 볼 때 이제 인원의 구성, 그 사람, 그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팀의 어떤 문제 인식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뒤에 특허랑 인공지능 특허랑 뭐 이런 내용들이랑 다 연결이 돼요. 어떤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 인식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명을 잘 하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지 발명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인의 구성원들이 같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결에서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게 되게 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장이 먼저입니까? 기술이 먼저입니까? 사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이 많아지면 그럼 결국에는 그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 기술을 만들었어. 근데 시장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을 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블록체인, 물론 암호화 기술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거는 많이 느꼈지만 그게 꼭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의 형태로 이제 암호화 기술이 발전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사토시의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구현이 되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갑자기 등장을 했죠. 갑자기 등장을 하고 나서 시장이 생겼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기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기존에 존재하던 그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떤 시장의 니즈가 강력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게임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퀄리티의 게임을 원하고 더 매력적인 스토리의 게임을 원하고 더 자유도 높은 그런 게임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뒤에 오늘 많이 나올 내용이지만 엔비디아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래픽 기술을 개발을 하느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게임 시장에 폭발을 하면서 기술이 그걸 따라오면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지포스라고 하는 지포스 뭐 그래픽 카드 그런 그래픽 카드를 만들다가 이거를 GPU 형태로 GPU라고 해서 이제 프로세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GPU를 인공지능 쪽에다 적용시켜야지가 아니었는데 또그 하드웨어가 나오니까 또 소프트웨어 하나들이 그걸 이용해서 뭐 CNN이나 RNN이나 이런 방식의 어떤 인공지능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빵 나오면서 AI가 갑자기 생성형 AI가 되면서 그 지금 엄청나게 또 사회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는 변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갑자기 등장한 기술에 의해서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시속 게임듯이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문명을 좋아하느냐, 자연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재 인식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제임스 카메론 같은 감독이 이제 뭐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영화 만들고 그 영화를 만들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3D 그래픽 기술이 터미네이터 2에 적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인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콤비네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너무 기술 중심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 기술의 발전,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변리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디지털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제 그 강의 내용이 이제 꼭지를 제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강의 꼭지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의 변화, 특허 전쟁, 인공지능 기술과 특허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변화라는 꼭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과연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러면은 최초의 디지털 기술은 무엇이었을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초의 디지털 기술은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술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세상을 바꾼 어떤 기술들은 대부분 군사 기술 쪽에서 우주 기술 쪽에서 많이 나타나죠. 전쟁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 앨런 튜링에 관한 일대기를 다뤘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무선 통신이 그때 세계 2차 대전 때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암을 전달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이 죠. 그래서 영국에서 레이더도 막 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애니악보다 더 먼저죠. 컴퓨터의 원형에 가까운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 그래서 뭐 최초의 디지털 기술은 뭐 애니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좀 색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저희 아버지 한국통신, 그러니까 지금 KT죠. KT를 다니셨기 때문에 20년 넘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전화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굴러 다녔어요. 제가 여기 뭐 전자책 PDP, PMP라고 하는데 네, 내비게이션 PMP가 있죠. 그 영상물을 보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학원들이 이제 그 태블릿 PC를 껴서 팔고 막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아이스테이션이라든가 아이큐브라든가 뭐 그런 브랜드의 그 PMP 퍼스널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98년, 99년, 2000년 요때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휴대용 게임기라든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휴대용 게임기 같은 경우에도 발전했는데 이 모든 디바이스들이 거의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됐죠. 그래서 스마트폰 이후에 디지털 디바이스가 무엇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 이미 2014년도에 구글이 구글 글라스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AR 디바이스가 뜰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카메라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랑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 배터리였어요. 통신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통신은 어차피 배터리가 버텨주면 통신 신호를 쏘면 이제 좀 더 강하게 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AR 글라스 디바이스가 2014년도에 구글에 의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홀로렌즈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나오고 최근에 페이스북 메타에서 퀘스트 2도 나오고 애플에서 그 비전 프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메타에서 또 글라스가 나오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AR, VR 쪽에 디바이스가 착용용 디바이스가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공각기동대나 아니면 아키라나 총몽이나 뭐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기다 이제 칩을 씹는 게 결국에는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제 전뇌라고 하죠. 그래서 전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생체 신호도 어차피 유물론적으로 보면은 생체의 어떤 신호의 전달이나 이런 것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이동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시냅스에서 이제 칼슘 이온과 칼륨 이온이 막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는 거다. 뭐 맞아요, 맞는데 그렇죠. 뭐 아마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발전과
컴퓨터와 그다음에 일렉트로니컬한 발전이 만나는 지점이 오면 그러면은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했던 코드명 제이 같은 영화에서 같이 이제 뭔가 칩을 심었을 때 태권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칩을 심으면 태권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지금 이제 디바이스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다. 저는 국어학번인데 그 99년도에 저랑 같이 수능 봤던 분 중에 이제 만점 받아서 유명해지신 오승은 씨가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참 반갑게 봤는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 물리학이랑 생명공학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분야인 것 같고 앞으로 디바이스가 발전을 한다면 그런 어떤 바이오 시그널 이런 생체 신호와의 연결 그다음에 뭐 뉴로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PC형이 있고 전자책형이 있고 뭐 이거 이제 어떤 분이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디바이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제가 너무 썰을 많이 풀어가지고 최초의 디지털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썰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제 모습도 보면은 디지털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디지털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또 아날로그의 대표 주자인 뭐 필름 뭐 이런 걸로 해서 영상기로 결국에는 나오는 그 결과값은 현실에서 봤을 때의 이 엉망한 변리사랑 이 모양이 이제 비슷한 어떤 결과물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필름으로 어떤 영상기로 틀어주고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지금 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랑 결과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이 모습이 전달이 되고 이 음성이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디지털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아날로그랑 차이점이 뭘까? 이거부터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데이터를 0과 1로 표현한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과연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어셈블리어나 뭐 이쪽 완전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코딩을 하거나 뭔가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결국에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와닿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복제 용이성에 대해서 좀 디지털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 이유는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나 복사 시에 품질이 유지되고 잡음에 강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어떤 컨텐츠가 전달이 되는 게 이제 디지털의 가장 큰 속성 특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입자성의 시대가 가고 파동성의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인사이트 있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 어떤 그 물질 같은 그런 입자성을 가공을 해서 독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보이는 무엇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입자성의 시대라고 한다면 파동성의 시대는 이제 어떤 뭐 MP3 파일 뭐 아니면 음악이 스트리밍 되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은 이제 어떤 물질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동성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멋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디지털의 속성 중에 이제 복제 용이성의 대표적인 속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조작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데이터 압축 및 효율성. 계속해서 오늘 이제 이 강의에서 나오지만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전기차가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김한용 씨가 전기와 모터에 의한 효율성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효율성에 비해서 너무 높다. 그 전기 모터에 의한 자동차의 효율성이 10% 정도인데 에너지 효율성. 근데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한 효율성은 한 20% 초반, 하이브리드 써도 20%뭐 중후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 모터 차가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다 바뀌게 돼 있다. 왜? 인간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석유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네, 물론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물론 겨울에는 좀 배터리가 이제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문제 해결되겠죠. 불 나는 것도 문제 해결되겠죠. 디젤 차도 불나서 막 화재가 됐었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성과 호환성인데 이건 뒤에도 조금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강의가 1부, 2부, 3부로 돼 있는데 1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관한 얘기예요.
왜 발전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이 되니까 발전하겠죠. 돈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파이낸스, 뱅킹, 머니, 마켓, 이코노미, 커런시, 인베스트먼트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그 나중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셨거나 벤처 캐피탈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기술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해 합니다. 그러니까 우와 이거 신박하다. 그거 가지고는 이제 이 캐피탈리스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얘기하기 전에 살짝 자본에 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멘토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칼럼리스트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쓴 칼럼 중에 핀테크, 예, 핀테크의 본질은 결국엔 금융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칼럼 쓰셨던 게 있고 그게 이제 십자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십자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그룹이 템플 기사단인데 이제 이 템플 기사단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십자군 원정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십자군 원정이 정말 황당한 이유로 시작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로마 교황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이게 뭔가 분쟁을 에너지를 막 이렇게 밖으로 쏟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영향력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십자군 원정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가 예루살렘 왕국이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왕국이 세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3차 원정인가 4차 원정 때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죠. 최근에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글리에이터 2를 개봉을 하면서 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뭐 하여튼 그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게 이제 그 템플 기사단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십자군 원정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그 템플 기사단이 여기에다가 지점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 베네치아, 콘스탄티노플, 런던 이런 데다가 이제 지점을 세워요. 그래서 지점을 세워가지고 이 템플 기사단이 이제 그 영국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제임스의 아들한테 야, 너 금 들고 가면은 너 산적한테 뺏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에 있는 제임스의 아들이 금을 맡기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래서 금을 받았다, 얼마 받았다 이렇게 종이를 써주고 그러면은 제임스 아들이 그 종이를 들고 이렇게 가다가 프랑스의 파리에서 이제 종이 주면 금을 인출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또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또 이렇게 돈 좀 쓰고 그다음에 비잔티움으로 가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종이를 내밀면 또 금을 또 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템플 기사단이 어떤 금융 시스템의 은행 시스템 그런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일단 자본주의의 근원이 되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본주의의 시작에 관련돼 있던 어떤 사건은 뭐냐면 이제 금 세공업자들이 물론 이제 요 내용이랑도 상관이 있죠. 금은 뭐 수량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물성이 변하지 않고 연성이 좋기 때문에 카이사르 얼굴을 거기다가 이제 꾹 눌러가지고 뭐 금화를 만들거나 금을 분할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이 이제 화폐로서 상당히 오래 전에 자리 잡았죠. 그래서 금 세공업자들이 이제 중세시대 때 이 금을 받고 마찬가지로 템플 기사단처럼 보관증을 줬는데 생각을 해보니 자주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관증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 보관증을 발행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관증을 받은 사람이 그 보관증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보관증을 넘기고 그 다른 사람이 찾으러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관증이 돌아다니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세공업자가 그러면은 내가 보관증을 몇 개 더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이제 그 보관증을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화폐의 기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뭐 제 자료 드렸으니까 한번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EBS 다큐멘터리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인데 그래서 이 금을 맡기고 나서 받는 그 종이가 이제 화폐라고 하는 그 종이 화폐로 이제 굳건해졌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계속해서 사용했고 뭐 지금이야 뭐 유럽에서 탈퇴했지만 유럽에 탈퇴하기 전에도 EU의 일원이면서도 유로를 안 썼죠 영국은. 그래서 그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하는 그 화폐는 1파운드로 12온스의 은을 바꿔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근본이제, 은본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어 왔어요.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 근본이제가 1971년도에 끝났습니다.
1971년도에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베트남 전쟁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달러를 일본에 많이 줬습니다. 일본에 주고 일본이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군수 물자를 납품을 미국에다 하고 그러면서 달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일본 외에도 그 미국한테 달러를 받은 나라들이 많았던 거죠. 베트남 전쟁. 그래서 그때 닉슨 대통령이 이제 근본이제 그러니까 금으로 바꿔줄게.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브업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금본위제가 끝났죠. 금본위제가 끝나면서 이게 그냥 종이인 거죠. 그래서 그냥 종이인데 그러면은 이 종이로 뭘 하지? 그냥 달러는 그냥 달러인 거죠. 그걸 이제 기축통화니까 그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로 하기로 한 게 2차 세계전 무렵에 이제 브레튼 우즈에서 만나서 협상한 거고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부터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금태환이라고 하는 게 붕괴된 거는 이제 1971년도부터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달러의 발행이 결국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달러 발행이 지금 민간 소유 기업인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 발행이 된단 말이죠.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런이랑 그다음에 유럽의 자본들이 이제 또 같이 엮여가지고 그런 구조를 미국 수자원법에다 갖다 박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미국 채권, 미국 국채 발행량만큼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미국의 12개의 연방은행이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이 모여 있는 연방준비제도에서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국채 담보로 발행하는 달러의 75%가 미국 밖에서 유통이 된다라는 게 FRB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돌고 도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대만이랑 중국이 물건을 가장 잘 만들고 저렴하게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은 달러를 동아시아에 보내고 그리고 그 달러가 또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샀거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사는데 달러가 또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발행된 거를 담보로 해서 또 달러가 발행되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에 돈이 흐르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냐? 그 전에 이제 신본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신에 관한 컨텐츠를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최고의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최고의 계급이고 성경 컨텐츠를 독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면죄부를 팔다가 보니까 이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팔다 보니까 이제 면죄부를 더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더 찍기 위해서 구텐베르크가 독실한 톨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금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금속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인쇄술을 완성을 시킨 거죠. 구텐베르크가. 그러니까 종이를 놓고 팍 찍고 종이를 놓고 팍 찍고. 그러니까 직지심경 얘기는 그 뭐 직지심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런 식의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금속이었던 거. 근데 어쨌든 이게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성경책 여기 나오지만 초고가 사치품인 책이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의 특징은 이 복제의 용이성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인쇄술이 이제 구텐베르크가 1448년도에 만들면서 요게 이제 그 마틴 루터가 딱 봤을 때 이제 그 성경책이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갖고 싶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인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복제가 막 돼서 전 유럽에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이 이제 보고 이거는 수도원에서 얘기하던 그런 게 아닌데 각성을 하면서 면죄부에 근거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이 깃발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종교나 어떤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사건이었죠. 이걸로 인해서 뭐 백년 전쟁도 일어나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 제가 만든 장표가 아니라 요거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제가 갔을 때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발표한 장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뭔가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자료를 공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인쇄술의 발전 이후에 그 새로운 경제 모델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인쇄술이 발전이 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죠. 물론 인쇄기를 고치는 사람, 인쇄기를 만드는 사람, 이 장비로 돈을 버는 사람 많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 제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책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종이를 만드는 사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때 이제 15세기, 15세기 인쇄술 나오기 시작했던 이 15세기에 비해서 출간된 책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8세기만 해도 책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이제 종이 산업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잉크 산업. 우리나라에 노루표 있죠? 노루표 페인트 있는데 노루표 페인트가 창업자분께서 쓰는 요 잉크업을 이제 일본에서 배워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서울역 뒤쪽에서 이제 했다가 요게 또 화학 제품이라서 좀 약간 공장에 불도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잉크 산업이 발전을 한 거죠. 인쇄술의 등장 이후에. 자, 그리고 그 활자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신문, 언론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뉴스페이퍼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신문 배달업도 생기고, 지금은 신문 배급소가 많지 않죠. 저는 뭐 전자신문을 구독해서 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전자신문이 오는데, 아직도 뭐 신문 배달이라고 하는 게 존재는 하는데, 신문 배급소라고 하는 데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신문 비즈니스, 언론사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 전에는 생각을 해보면 중세시대 때는 언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출판사, 그다음에 서점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다음에 작가, 독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최초의 디지털은 인쇄술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